에너지 포럼 공동의장 전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가들은 계속되는 환경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현 상황을 자문해 보았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자원, 기술, 시장, 외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일 포럼의 건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석학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내셨던 박주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해외 연사인 알리 이자리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패널분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길수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 장님 나오셨습니다. 조용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경영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님을 지내셨던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사 발표를 듣고 패널분들의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헌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서서 강의하는 게 편한데 앉아서 하는 게 아니 서서 하시려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거 좀 복귀해도 되죠? 예.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학한리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료를 보니까 한 4년 전쯤에 공학한리번에 와서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자세하게 슬라이드별로 여러분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제약이 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빠른 속도로 대체적으로 이 이슈에 관련돼서 어떤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를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지금 가장 큰 제약 조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한 이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죠. 대기 중에 소위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해서 대기 중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평균이 1951년 대비 한 1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00년간 한 1.8도 정도 섭씨로 상승했다고 하는 뭐 이런 가설 내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면도 한 19cm 정도 올라갔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금세기 말이 되면 지표면의 온도는 한 3.7도, 그다음에 sea level이 한 63cm 정도 올라가는 그런 대재앙이 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대응하기 시작한 게 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응하기 시작됐고요. 매년 소위 COP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의만 얘기해 보면은 97년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교토 회의고요. 여기서 이제 소위 2020년까지의 세계 기후 체제를 만들어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소위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2020년 이후에 세계 기후 체제를 이제 만들었던 이 점이 매우 이제 핵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에서는 이제 소위 이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한 1.5도에서 2도 내외 정도로 제한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IPCC라고 세계 이제 주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유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5도 내지 2도라고 하는 목표를 받아서 IPCC가 권고하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산화탄소 제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같은 넷제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동 강령을 IPCC가 2018년에 보고서에서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전 세계가 사실 넷제로라고 하는 얘기,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이전까지는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권고에 의해 당연히 전 세계는 탄소 중립 선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각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목표들을 대체적으로 한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2060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인도는 207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영국 글래스고에 가서 우리가 이제 소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뭐 NDC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과 같은 현재와 같은 탄소 경제 체제로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 구조 조정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인류는 에너지 전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을 만약에 탄소라고 하는 중심으로 만약에 재해석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처음에 썼던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거죠. 이런 거는 탄소와 수소 간의 비율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10대 1인 10대 1이고 그다음에 석탄이었는데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2대 1, 그다음 석유는 1대 0.5,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0.25,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가 되고 있는 뭐 수소라든가 리뉴어블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은 사실 탄소가 없는 무탄소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탄소의 비중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인류는 에너지 전환을 계속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근데 마지막에 보이는 저 리뉴어블 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수소는 전부 전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류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전전화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무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바꾸는 무탄소 전원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절약해서 쓰는 에너지 효율 상승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 탄소 중립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밸런스인데요. 지금 저 보시면 제일 밑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전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열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전부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를 만드는 것도 지금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유연탄, LNG, 석유, 무연탄으로 만들어진 이 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을 모두 이거를 무탄소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종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요, 2020년에 최종 에너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최종 에너지의 화성 에너지로 81%를 사용하고 있고 전기로 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는 다시 석탄가스, 원자력 등으로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 최종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의 비중은 두 개 합해서 한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94% 정도에 되는 이 에너지를 모두 무탄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도 2050년까지 얼마 남지 않다는 거,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요, 다른 나라들은 지난 1990년에서 2020년까지 대체적으로 에너지 원단위, 즉 에너지 효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오히려 후진을 했었죠.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게 아니라 효율이 나빠지는, 즉 에너지 원단위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겠지만 전기 요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서 2020년까지 전기 요금은 47.1%가 인상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7%.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가격으로는 전기 가격이 매우 싸진, 세계에서 가장 전기 가격이 싼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개선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사실 1990년대부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이 탄소 중립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 마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3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2050년의 탄소 중립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우리나라는 4.17%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이거 지수화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약간씩이나마 조금 하향 추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50년에 이걸 갖다 넷제로를 만들려면 이 추세를 완전히 90도로 완전히 추세를 바꿔서 패스 브레이킹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세를 바꿔야지만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하여튼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매년 이 재생에너지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될 것이 매년 9기가와트 정도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2030년에 NDC까지만 봤을 때요. 이게 이제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목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매년 1.2,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한 3.7, 작년에 한 4기가를 좀 넘겼는데요. 설치량이요. 이걸 갖다가 9기가씩 늘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번 정부에 들어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좀 낮춰서 소위 매년 낮췄는데도 매년 한 5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또 새로 그런 대통령이 다시 들었으면 또 어떤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하여튼 좌우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매우 중심되는 에너지 정책에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책은 그렇게 하고 목표는 그렇게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망을 보면은요, 미국의 EIA라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인류는 만약에
한계 돌파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이 실패할 경우 뭐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죠. 뭐 이것 여기에는 뭐 수소도 있고 뭐 CCUS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게 실패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즉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석유가 최대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따로 현실 따르라고 하는 것을 뭐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가 닥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블룸버그일 겁니다. 이게 하여튼 보시면요, 이런 지금 전 세계적인 은행들이요, 이게 뭐냐면 뭐 글래스고 뭐 이게 뭐더라 이게 하여튼 이게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제 은행들이 금융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모임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와 같은 넷제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넷제로에 대한 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다우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넷제로를 하는 것은 마치 매년 연초에 하는 맹세와 같은 거다. 며칠 지나면 포기하는 뭐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판단에는 더디고 실망스럽지만 탈탄소 경제로의 지속 전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가들이 목표에 동의하고 있고 197개 국가가 탈석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성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유로요.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일단 1단계는 2020년까지 있었던 교토 체제였었고 2단계는 지금 같은 파리 협약 체제인데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는 뭔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3단계에는 교육을 통한 강제 방식으로 이행되는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것이 더디지만 2050년이 목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데서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영국의 이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배출된 누적 배출량에 의해서 이 지구 온난화를 결정한다고 하니 누적 배출량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책임성에 있어서는 영국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해서 동일한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 좀 불만스럽죠.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한 2% 되는데 GDP 또한 한 2%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DP 정도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산업 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역사적 책임성, 경제 구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되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총 집중하여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 박차를 가했는데 좀 그것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야만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5.1%밖에 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소위 간헐성에 의한 이 수급 안정성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만 발전을 하고 해가 지면 발전하지 않으니까요. 또 구름 낀 흐린 날은 발전을 못하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2030년까지
지난 정부가 제시했던 뭐 소위 3030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가져갔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뮬레이션하는 결과인데 이게 사실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네요. 보시면 오른쪽에 소위 구름 낀 날입니다. 구름 낀 날은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 안 되는 모습이고요. 이건 맑은 날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만약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한낮에 이 태양광이 모두 돌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수요를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를 전부 태양광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 밤이 되면 싹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64기가 됩니다. 64기가면 원자력 발전기 한 40기가 넘는 정도의 이 용량인데 이것이 단 6시간 7시간 만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이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은 배터리에 넣는다거나 뭐 양수 발전한다거나 뭐 수소로 전환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뭔가 저장을 해서 이걸 갖다가 조절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이제 여기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가 한번 추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만약에 모든 걸 ESS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기를 저장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원전 비중이 10%일 때와 원전 비중이 40%일 때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원전 비중이 10%로 매우 적을 때 거의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겠죠. 그랬을 때는 ESS 용량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400조 원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원전 비중을 좀 높이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그때 필요한 ESS 설치 비용은 뭐 800조 원 정도입니다. 물론 주한규 교수가 원자력 공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원자력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해석했겠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400조 원, 8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지금 사실 그런데 배터리 설치하는 데만 한 1,400조 원이 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요.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되 원전의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탄소 에너지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실상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간헐성을 컨트롤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원자력의 비중을 높여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좀 마일드하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2030년 계획인데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10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원전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아까와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9기가 정도를 늘리면 됐는데 이번 정부의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한다면 매년 한 5기가 정도 늘리는 정도로 좀 축소되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결국은 2050년까지든지 뭐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정말 이 한계 돌파형 기술이 개발돼야지만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보시면 뭐 CCUS라든가 이거는 뭐 low carbon fuel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나 그다음에 feedstock 뭐 원료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소스인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 산업을 이 전기화하는 것. 이 전기화가 안 되는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뭐 포항 저출이 대표적인 거죠. 뭐 이거 지금 결국 뭐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업화되려면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효율을 높이는 것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야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믹스는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원자력, 화력과,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는 화력과 CCUS, 화석 에너지를 쓰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것, 아니면 아예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ESS를 붙인다거나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IEA 사무총장입니다. 파티 비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75% 정도의 이걸 앞으로 75%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technology which have not yet 아직까지 이 commercially maturity,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미래의 새로운 기술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향후 탄소 중립의 향배는 미래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의 국제 공조는 국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혼자서는 못하고 다른 나라하고 선진국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기술 개발에는 계속 공조하면서 따라가 킵업 위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어떤 뭔가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생기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너무 뒤처질 때 생기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CCUS, ESS 등과 같은 청정 기술의 연구 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전원 믹스를 급격히 허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에 해당하는 국정과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에너지 안보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지만 리얼리티는 여전히 이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사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 넘어가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죠. 그냥 정리만 하는 걸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탈원전, 탈석탄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급증시켰습니다. 이 독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가격이 급등했고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요. 그 다음에 이상기후에 의한 재생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했죠. 실제로 작년 말에 북해에 바람이 좀 덜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돌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수급 불경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런 위기에 노출됐고요.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고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결국은 러시아 의존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안보가 나빠졌던 거죠.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 에너지의 94%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가치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이것도 탄소 중립과 병행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 나가야 될 가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우리가 포기했던 해외 자원 개발에 다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어떤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패닉 바잉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적립식으로 해외 자원을 투자하자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 액수를 그냥 꾸준히 매년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이익도 나고 손실도 나겠지만 에너지 안보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전 비중을 준국산 에너지라고 하는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저장뿐만 아니라 뭔가 이것을 에너지를 사고 파는 트레이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수급 안정을 꾀하는 방법이니 이런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니 해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효율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가격 정상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시장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이거는 자료를 보시고요.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적응입니다. 어댑테이션이죠. 뭐냐면은요, 이게 JP 모간이 2021년에
자기네들이 리포트에 나왔던 사파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 뒤에 태양광 풍력 등을 들고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강 아래서 괴물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괴물이 하는 말입니다. 너 아마 이거 못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파입니다. 왜 이유를 댑니다.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전기차의 이 보급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처럼 빨리 안 될 거야.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리얼리티, 그 송전 문제,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CCUS 아직 먼 얘기야. 그다음에 산업에서의 일렉트리피케 전기화, 뭐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제철 산업에서의 전기화,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에너지, 그렇죠. 이런 것들의 이유를 가지고 못 건널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요, 뭐 올해 있었던 홍수, 그다음에 우리 최악의 무슨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상 기후라고 하는 것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벌써 2000년 이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하여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닌가,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IPCC 보고서를 보면은요, 5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기상 이변 현상이 만약에 1도가 올라가면은 한 번 일어나게 이렇게 5번으로 늘어나고요. 1.5도, 2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 50년 만에 생기는 기상 이후 현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도 2050년에 달성을 해도 지표면의 온도는 1.5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도에 올라가는 거에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2050년 탄소 중립에 실패하면은 우리 인류가 2도, 3도, 4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벤트가 생긴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리덕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리덕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어댑테이션 정책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 레질리언스를 갖춘 인프라 재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농어촌 대책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을 대비한 방조제 점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종 건축에 대한 기준도 기후가 변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점검하고, 이런 어댑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이 말만 공유하고 오늘 제 발표를 마치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는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자연으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험과 오염을 감수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친환경의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사실 시장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매니지먼트에 좀 실패한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원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연사인 알리 이자리 총괄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Mr. Ali Azad, please make a presentat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e kind opportunity to speak to you today. I come from Bloomberg NEF. It's my pleasure to share analysis my colleagues around the world do on energy transition. We just saw brilliantly in Professor Park's presentation already the scale of the challenge that we face today. Just as a reminder, the average global surface temperature has already risen by 1.1 degrees. And as you may remember, and as Professor Park kindly reminded us, back in 2015, when the world came together to sign the Paris Agreement, we agreed collectively that we'll try to keep that average surface temperature rise to well below 2 degrees, if possible 1.5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But we're already at 1.1. In 2018, IPCC published a report around what would be required for achieving 1.5 degrees.
And the conclusion was, one, we would have to reach peak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And two, we will hav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net zero by sometime in the middle of the century. If we hit peak emissions early, then we have more time for net zero. If we hit peak emission late, then we have to actually achieve net zero emissions even earlier. After that report came out, then we started to see countries set net zero targets. Initially, it was primarily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K, Canada, and New Zealand. In 2020, September, China's President Xi, during the UN General Assembly, committed that China would achieve carbon neutrality before 2060. A few weeks after tha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t the time, Prime Minister Suga, announced Japan's net zero by 2050 target. And then soon after, President Moon announced Korea's target. By the time COP26 was set to start in Glasgow last year, already about 8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covered by these types of long-term decarbonization targets. During COP26 last year, we did hear a few new announcements, most notably from India, although the timeline was 2070. Vietnam's 2050 net zero was more promising. So today, we are already having about 9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overed by these long-term decarbonization targets. Now, to be fair, not all of them have been legislated. The Korean target or the EU or the Japanese or the Canadian ones, these are legislated targets, so there's binding legislation behind it. The China or India target, these are sort of government position. And then in the US, there's a lot of discussion, but actually there is no legislation yet for net zero by 2050. Now, if you want to reduce emissions, obviously we have to look at where the emissions are coming from. Over 70% is tied to burning of fossil fuels for energy. So our usage of coal, oil, and natural gas. The remainder is primarily tied to our land use practices as well as agriculture. Those are, of course, very important as well, but initially it's really the energy emissions that we need to tackle. And Professor Park already covered this part. So the main pathway that we hear about tackling energy emission is around increasing the final energy use of electrification. So for example, switch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lectric vehicles, relying more on heat pumps for heating, in industrial processes where possible, electrifying them directly, and making sure that that electricity is coming from clean sources, so renewables, nuclear, or apply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to thermal power plants. There will be some sectors that we cannot directly electrify, so those potentially we can tackle with clean electricity-derived fuels such as green hydrogen, as well as the fuels derived from green hydrogen such as green methanol and ammonia. Now the good news is when we look at the investment in the technologies required, over the last 2 decades, we have seen continuous growth. Last year, we tracked $755 billion worth of investment in energy transition technologies. The bulk of that investment, as you can see on this chart, is going to the yellow component, which is renewable energy. So this is investment in building solar and wind farms. The green part also is rising rapidly. This is the value of the electric vehicles sold as well as investment in charging infrastructure. We're also seeing growing sales of heat pumps. For new nuclear technologies, so small modular reactors, as you can see on the chart, it's not really visible. So that investment is relatively limited. Similarly,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there's still limited investment. Now, if you look at by sector, renewable power, as I mentioned, has made the most progress. What this chart is showing you is the annual capacity additions globally. And it's showing you the share of that capacity additions by technology. You can see back in 2010, over half was coming from additions of coal power plants, natural gas fuel power plants, and to a lesser extent, conventional technologies such as large hydro. You can see the yellow and light blue, which signifies solar and wind, have been growing significantly over the last decade. And since 2017, the combined share of solar and wind in net capacity additions has been actually more than 50% of capacity growth.
In 2021, it was actually 75%. So this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is that as we have seen deployment scale up, the supply side has also scaled up. So we've scaled up manufacturing of solar modules, and the impact of this has been that the costs have come down. So solar module prices over the last decade have declined by 89%. Onshore wind turbines by 53%. Lithium-ion battery packs, which is more driven by the EV market, have similarly seen prices on a pack level decline by 89%. But it's not just that the technologies are getting cheaper, they're also getting better. If you look at solar module efficiency, the module efficiency for monocrystalline has gone from being around just under 16% to over 20%. For multicrystalline, it's gone from just over 15% to over 17.5%. Onshore wind turbines, now the capacity factors global average is around 31 to 35%. This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2000, where it was around 20 to 25. This number may seem small,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impact on the price of the electricity that it delivers, it's quite substantial. Similarly, for lithium-ion batteries, we've seen the energy density continue to improve. Of course, there's a variety of lithium-ion battery technologies, so you can see that the dots vary from the line. If you look at calculating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which signifies if you take into account all the upfront capex, as well as the operational and fuel cost over the assumed economic lifetime, and then if you want to look at what would have to be the average power purchase agreement that the power plant needs for the equity investor to meet its IRR, so this is really looking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investor. Today, that LCOE for renewables in many countries is the cheapest. So in places such as India or Australia, it's solar. In Brazil, it's onshore wind. Of course, there's geographic dependence here. Not some places have higher insulation, they're sunnier, or have higher wind speeds. Other places have better access to fossil fuels, such as coal. But this is also a reflection of market design. So in places such as Japan and Korea, the reason that coal is still the cheapest is partly because renewables are still not at the same scale. If you look at it in Vietnam, for example, which has proximity to actually closer proximity to coal than Japan and Korea have, Vietnam can easily get coal from Indonesia, it's cheaper access. Their solar is already achieving a lower LCOE than coal. Now, as Professor Park reminded us, of course, over the last year, we've been dealing with much higher inflation. And this does impact both fossil fuel energy as well as renewables. We've seen both the material costs, the shipping costs, and the labor costs increase. So when we look globally, you can see that for majority of technologies, if you look at comparing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ith the first half of last year, we've seen increases. But those increases have actually been more substantial for fossil fuels, particularly for coal and natural gas, given that the commodity prices ther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sult of that is if you look at comparing the marginal running cost of a thermal power plant today with the LCOE of a new renewable, in some markets, such as Japan and Korea, the LCOE of the new renewable is actually cheaper than the marginal cost. Of course, there's a time issue here. You can't overnight just commission a new renewable plant. So this does take time. But this just shows you how vulnerable thermal power plants are to that commodity price change. For renewables, of course, commodity prices still matter because you have to build the equipment. But they matter from a capex perspective. They don't matter over the lifetime of the renewal because obviously your solar or wind plant doesn't need any fuel. Now, so far I've been telling you a bit of a positive story around renewables. The challenge is if we put the overall energy investment in context, still when we look at the ratio of investment in low carbon energy supply and compare that with fossil fuel energy supply, that ratio is still below 1. At its peak in 2020,
when, because of the pandemic, investment in fossil fuel supply went down because we were particularly for oil, we weren't using as much, you can still see that that ratio remained below 1. And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if you look at continuing the current pathway, purely based on economics, then we're probably dealing with a scenario where the global average surface temperature would be reaching 3.3 degrees by the end of the century. And that would be catastrophic for us. The other important factor to remember is that even if we manage somehow to get to net zero by 2050, the way that we get there is very important. As you can see on the 4 lines all ending at net zero in 2050, if we accelerate emission reduction, then we can hit 1.5. But if we go slow, we hit 2 degrees. And if we go even slower than that 2-degree curve, we could still get to net zero by 2050 and still blow our carbon budget. So this is really important that it's about the cumulative emission and the annual trends there. If you look at the 2030 targets that governments have set as part of their NDCs, unfortunately, we're still looking at emissions in 2030 being above 2010. And IPCC's earlier report concluded that if you want to hit 2 degrees, we actually have to have emissions in 2030 be at least 25% below 2010 levels. If we look at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G20 countries account for just over 70% of global emissions. Many of them have set ambitious targets, particularly the European economies. Japan and South Korea's targets are relatively ambitious, but then if you look at some of the big emitters today, such as China, India, and Indonesia, their targets are not as ambitious. Now, to be fair, those countries would say, as Professor Park reviewed, that they did not emit that much historically. So to be fair, if you look at cumulative emissions, the US and Europeans have a far higher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o the argument from China, India, and Indonesia is that if you look at historical emissions or if you look at per capita emissions, they're still relatively lower than the Western economies. If we look at the policies that these countries have today across power, low carbon fuels,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transport, buildings, industry, circular economy, so all the sectors that affect energy emissions, the European countries generally score higher. This is a scoreboard that we do every year, and we look at about 200 parameters from a bottom-up perspective for all these countries. European economies generally do well. Then if you look at the non-European OECD members, they do relatively okay. Actually, South Korea comes out on top if you look at it, although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the score went down a little bit. For non-OECD countries, though, you can see that they tend to do relatively worse in terms of their scoring. So there needs to be a lot more action there. Now, the critical factor, again, is the power sector. If we want to be able to tackle energy emissions, power sector is the #1 priority, and we need to increase the share of clean energy within that, renewables and nuclear. There are some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Brazil, where they're blessed with hydro, so that has given them an advantage, and of course France historically had a large nuclear fleet. Here in Korea, as you know very well, unfortunately, if you look at the combined share of renewables, hydro, and nuclear, that value is still relatively low. And even though the last government talked about ambitious targets for 2030, if you look at incremental capacity additions, even if you take into account of what happened during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that incremental capacity additions for clean electricity, and I mean that by both renewables and nuclear, was too slow. So essentially, Korea is not adding enough clean electricity capacity to its system. If we look globally around investment required for energy supply to meet the climate target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scenarios, and the values that they come out with are quite large actually in the range. So they range anywhere from as low as $40 trillion to over $114 trillion cumulatively between now and 2050. The reason there's such a large divergence is there's divergence of opinion around the technology mix, but also energy demand. Where there is more consensus is around that ratio. So how much do we need to invest in low carbon versus fossil fuels?
For fossil fuels, if you look at the IEA, if you look at our analysis, if you look at our competitors' analysis, there's a general consensus that for coal, we shouldn't be expanding capacity beyond where we are today. For oil, we probably have a little bit more time, but not that much more. And then for gas, we're probably looking at in the mid-30s hitting peak demand and not expanding beyond that. In terms of the ratios, so this year we're expecting the low carbon to energy supply to be around 0.9. We expect that by 2030 we would have to be around 7. To give you the number for Korea, over the last decade, Korea spent about $1 trillion, 1.1 to be exact, on fossil fuel supply. And of course, this was all expenditure on imports of fossil fuel. For clean energy, it was only $30 billion. So a ratio of 0.3. That ratio is way too low, and somehow that ratio needs to come up. To conclude, and I do apologize, some of you may have seen me present this before.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an opportunity to present in Korea was exactly 11 years ago. And I had pretty much a similar version of this slide. The reason I keep coming back to this message is that fundamentally there are policy decisions that need to be made in order to solve this challenge.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ver issues that are tied to poor policy and market design with technology innovation. That just doesn't work. You can't innovate your way out of a policy problem with technology. In the power sector, the challenge is that the current market design, with KEPCO and Korea Gas essentially being the primary responsible entities for electricity in Korea, is not going to be enough to attract the investment that Korea needs to transform the power system. I do realize, yes, the power generation market is very competitive and it's open to IPPs, but the way it's designed is basically not attracting investment from the IPPs. And primarily, this is an issue to do with, one, how the retail market is structured, and the retail tariff regulations are, of course, also heard in KEPCO, so this needs to be resolved. But the second thing is there needs to be a bit more transparency and neutrality around the grid itself. The second issue is around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To be fair, here Korea was a pioneer, and it took a lot of political effort, and this was, of course, during President Lee Min-bak era, very, very good effort on that side. The problem with the ETS right now is there's still too much free allocations. Right now, 90% of the EUAs are given for free. You don't get the right price signal if you're giving the credits for free, essentially. And in Korea Power Exchange's system for calculating the SMP, essentially the carbon price is not reflected currently, so that needs to be also addressed. The last one is around government funding for R&D. So Korea actually, if you look at OECD countries, Korea comes out as a share of GDP. Public R&D funding for energy transition is actually really high. It's very good. The problem is, in my humble personal opinion, it's misallocated. There's very large subsidies to, for example, individual consumers buying fuel cell vehicles or electric vehicles. That's a very inefficient way of using that public funding, whereas the public funding could go through more hard-to-abate sectors where private sector on its own cannot invest. It's too risky. So for example,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s or CCS. These are technologies right now that private industry on its own won't be able to do. Whereas on the consumer adoption technologies, those are primarily at a point that you can just put in regulations and drive adoption by regulation. You don't need to subsidize it too much. You can actually just put in mandates in place that drive up the adoption with limited impact on public financ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그럼 이어서 패널 분들의 토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수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홍 교수님 그리고 알리 이자르디께서 주신 말씀에 특히 저는 국가의 장기 에너지 계획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 에너지 계획 구조 그리고 관련 법제를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공급 측면의 대표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관련해서 제 경험에 좀 기반하고 또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5년 단위로, 물론 지금 정부에서 바뀔 수 있겠지만 5년 단위로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전체 에너지 계획의 가장 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계획인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경우는 이제 2년 단위로 15년의 이제 계획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는데,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뭐 최소한 한 10년 이상을 보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그 장기 정책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계획 이것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그 장기 계획 기간을 가지고 에너지 계획을 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 계획에 따른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계획이 얼마나 불연속적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것은 지금 각 계획에서의 에너지 믹스, 특히 이제 발전원에 대한 믹스를 나타낸 것이 되는데요. 9차 수급 계획에서 보시면 다른 전원을 차치하고 원전의 경우 25%, 그리고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32.8%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퍼센트의 차이면 지금 계획된 설비 용량으로 볼 때 9차의 경우는 한 19기가 정도 되고 19기가와트 정도 되고 설비 용량으로 10차의 경우는 3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엄청난 그 설비 용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러한 식의 장기 에너지 계획이면 이게 과연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 에너지 계획이 왜 불연속적일까? 저도 이제 제 조금 짧은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정치 환경에 좀 종속되어 있는 그 불연속적인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계획에 반영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 또 좀 답답한 부분은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국가 에너지 계획인데 거기서 또 중점 추진 과제라고 명시한 것을 정부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인데,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보시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 체제를 개편해서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 그게 중점 추진 과제로 되어 있고, 그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시면 전력 시장의 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는 정치에 조금 독립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민간 위촉위원들이 월 2회 정도 회의 참석하고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개월, 1년 정도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할 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거나 빠르면 그 전날 주거나 이제 그런 여건입니다.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회의 참석하고 의견을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전문적이다라고 오히려 아무리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그런 운영 형태라면 비전문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또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위원들이 이제 결국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또 강하게 얘기해서 또 기획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 산업부가 되겠지만 그 공무원이 해당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조금 쌓인다 하더라도 그 조금 있으면 바뀌어 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과연 저 전문적인 그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결국 이러한 계획 자체는 결국 조금 그 일을 하는 전문적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따라서 뭐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국책연구기관이 조금은 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기업, 공기관이 민간 연구기관하고 함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그 국정과제 21, 2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력시장과 시장 부분에 요금 및 규제 가버넌스의 독립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대로만 되면 앞에 부분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지난번 그런 계획처럼 뭐 안 지켜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말씀은 전력시장 환경이 이제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계실 건데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라기보다는 한 2, 3년 전까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대용량 자원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원 형태로 계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거리 송전이나 송전급 연계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급격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상 이 부분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 용량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계획의 그 수립 방식이 현재는 현재와 함께 미래에는 신재생 에너지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다수 그리고 분산형으로 분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주 전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원 자체가 또 변동성 자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발전원 자체가 주파수와 전압과 같은 일종의 그 보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왔다면 이제는 주 전원 자체가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보조 서비스 계획까지를 포함한 이전과는 훨씬 다른 그런 환경이 됐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원의 경우는 건설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기존의 발전은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 경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대규모 그 장기간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기반해서 전력망 보강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에너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생에너지원의 짧은 건설 기간을 고려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발전원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발전원은 이용률이 90% 이상 되는 그런 발전원이고 현재의 재생 발전원은 이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 발전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그에 접속되는 송전 설비도 그와 같은 이용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그 송배전망 설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크게 바뀐 상태의 계획이 되느냐?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정말 빠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적응이 돼야 되고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안드리는 간단한 뭐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주 전원 자체가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서 15년, 20년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하는 단기 계획과 그리고 장기 투자 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그 송배전 설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전원이라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우는 발전 그 일종의 그 사업 계획 자체가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렇게 그 변동을 크게 하는 발전원 자체도 변동성이 있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변동성도 큰데 그것을 15년, 20년을 보고 그 양으로 어떤 좀 확정적이고 더 세부적인 설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그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 계획하고 장기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기 계획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나 그에 따른 필요 인프라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탄소를 줄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원은 탄소의 비율이 높은 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효율적으로 탄소를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재생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은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탄소 전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치상에서도 수요지 근처에 발전원이 위치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수요도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쓰고 싶은 전기를 그 발전기가 맞춰서 공급해 줬다면 이제는 그러한 발전원이 주전원이 아니라는 상황을 인식을 한다면 수요가 공급 상황에 맞춰지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력계통 운영에 기존의 발전기가 아닌 새로운 그 유연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그 장기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고 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경부고속도로를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원을 크게 보급시키고 거의 불가능해 생각할 정도의 양으로 우리가 보급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아주 좀 큰 규모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제가 제시하는 거지만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전원이 되는 전력망에서는 어떠한 장기 인프라 투자를 해줘야 그 산업이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의 장기 에너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길수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조용준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공학 칼리먼인데 여기에서 에너지 이슈만을 뽑아서 62회에 걸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계신 걸 보면 이 에너지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방향성인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 명제를 두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또한 에너지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참석한 건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NDC 2030을 40%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못된 것은 지금도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거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느냐.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원 교수님께서 이미 그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NDC 2030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그 선언에 대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효율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 또 다른 명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전에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에 따라서 산업이 바뀌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빨리 기술을 개발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황을 기업들은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한 2년간은 탄소 배출량이 줄었지만 2021년은 오히려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3.5%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금 예측하기로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그 요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설립되었던 어떤 그 감축 목표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상황으로 감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 2030년까지 40%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남은 기간도 사실 이제 뭐 7년 남았다고 하지만 7년 이내에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2023년 3월까지 NDC의 수정 작업과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NDC 설립의 그런 과정처럼 이 그 특정한 곳을 빼놓고 의견 수렴하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다 충분한 그 논의를 통해서 좀 세부적인 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해당 분과에서 에너지와 산업 전환 분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세부 이행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그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고 두 번 이야기해도 계속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비슷한 그림을 사실 장길수 처장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전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양에 맞춰서 그 기업들이 설비 용량을 그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변한다고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부는 뭐 화석 연료를 대폭 축소하고 원전 활용 및 재생에너지 수소 기반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NDC 이행 로드맵도 아마 수정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의 어떤 과정은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 못했고 수시로 변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0차 전기본의 LNG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한 1.1기가와트 시 정도를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복합화력 발전 부분인데 복합화력 발전이 현재는 그 석탄 보일러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LNG 터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성이 맞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력에 대한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의 변화도 기업들은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런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 논쟁을 할 때는 이미 지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용한 에너지원을 총동원을 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재 탄소 중립 R&D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술 개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도국 추격형 그런 탄소 중립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선도국 추격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스터빈 기술 같은 경우는 선도국 대비 약간 65% 정도, 그리고 풍력은 7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탄소 중립 기술 대부분이 한 60에서 80% 수준의 그런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기술 개발에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환원제인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시멘트는 뭐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고효율 수소 버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나프타 원료를 바이오로 대체하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그 공정가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F가스를 NF3로 대체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간단하게 현재 어떤 진행 중에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엊그저께 그 예타가 발표가 됐는데 기업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그 탄소 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예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9,352억의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요. 약 한 86%가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에 2,097억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아마 포스코에서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포스코에서도 이게 한 1조 이상의 예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밖에는 안 됐습니다. 뭐 일본과 비교한 통계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로 약 한 40에서 6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철강 산업만 해서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수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소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LNG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LNG 발전의 경우에도 약 20% 정도를 수소를 혼수하고 있고요. 그 한 50%까지 혼수하는 거를 그 각 기업들이 실험하고 있고 실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에너지원은 석탄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탄소 중립에 맞춰서 LNG로 바꾸고 있는 대규모 그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아시는 것처럼 LNG가 그렇다고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로는 뭐 현재는 텍소노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수소에 대한 그런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수소 발전 등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소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도 수소 환원 제철의 공정이 전환이 될 경우에는 2050년 기준으로 약 한 350만 톤의 수소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소는 대부분 LNG를 그 개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약 한 22만 톤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390만 톤, 2050년까지 2790만 톤을 생산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계획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그 제주 지역에서 남아돌고 있는 남아돈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성 문제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ESS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서 산업부에서 그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 그런 그 것들이 보이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EA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 소비 행동 변화를 꼽고 있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행동 변화가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는 55%, 에너지 전략 등 기술과 결합된 경우가 55% 그리고 소비행동 변화 자체만으로 포함하면 63%가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은 최근에 킵30라고 해서 주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을 맺어서 매년 1%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 확산될 수 있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돼야 된다. 또 하나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 비싼 에너지를 소비해 주는 것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런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생산할 때 그것들을 이용해 줘야 결국은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상인은 그래서 에너지 전략 및 에너지 소비 형태 변화를 위해서 시민단체와도 협력해서 사회 전반의 그 에너지 전략 그런 이슈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저희 대한상의가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현재 5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4회까지 개최가 되었고 5회차 때는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기업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을 전체 반영을 해서 정부의 관련된 정책에 대한 그 의견을 전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간헐성 문제라든지 공급 양 전체로도 봤을 때 굉장히 달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리백 지원 데스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 것들과 그걸 수요하고 수용하는 기업들 간의 그런 매칭 사업도 저희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탄소 감축에 대해서 더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이 에너지 정책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탄소 중립이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인데 이거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여기 계신 그런 우리나라의 저명한 학자분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그런 과정들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준 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번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뵙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시간이 아마 이게 원래 예정이 9시로 알고 있는데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10분보다 더 줄일 수 있을지 하여튼 최대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두 분 박사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자디 박사님은 이제 세계 추세 그리고 투자가 활성화하게 되고 있고 NDC가 더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야 되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또 어답테이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의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분 발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두 분 발표를 간결하고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약간 플러스 알파 또 보완한다는 의미로 또 두 분 또 토론자분들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아시다시피 서로 감축을 적게 줄이려고 하고 혜택은 보려고 하는 일종의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가장 해결하려면은 모든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갈 경우에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할까 저는 파리 협약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정성하고 좀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국경 제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칫하면 세계 시장이 양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CBM 탄소를 보관하는 그런 그룹, 중국 중심으로 러시아하고 이쪽 하지 않는 그룹, 기업도 없고 양쪽으로 나눠서 대응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1.5%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기가 줄여줘야 돼요. 우리도 물론 1.4% 적지 않습니다만은 해야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내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두 번 온실가스 목표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때 했고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도 많이 얘기했지만 둘 다 허수거든요. 그래서 이 점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얘기했지만 왜 급변하냐.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건 좋아요. 목표를 길게 보는 건 좋은데 그럼 뒤에 가서 두 분 발표하시지만은 하다못해 전력시장이라도 바꿔놓고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전력시장 철저하게 이렇게 가격을 묶어놓고 목표만 자꾸 올리는
약간의 이 괴리가 우리 한국의 굉장히 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치적으로 목표만 넓히고 그 국제적인 의무다는 식으로 해서 높임하고 국내는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의 선언 과정에서는 저는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원에 대한 편향이 심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완전 저탄소하면서 확 허수 집어넣었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과대 의욕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탄소 중립보다는 더 진영 중립이 우선입니다. 새 정부는 그걸 좀 중시해서 가야 된다는 걸 늘 평소에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탄소 중립 뭐 어떤 시간의 문제지만 뭐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원전도 좋고 재생에너지 좋고 했지만은 또 가스 복합이나 석탄 같은 제가 거리에서 있어서 개통 운영을 해봤는데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개통이 어렵습니다. 악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는 경제성이고 하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저탄소, 뭐 수소 혼합해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 암모니아 혼합해서 가든 간에 복합이나 석탄도 우리가 최대한 안보를 해치지 않은 부분에서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원전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용 해결력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가는지 모르지만은 친원제이든 반원제이든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권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 정부가 어떤 신뢰성 있는 정부가 공권력을 갖고 있던 경우도 좀 약간 그 합의를 어떤 도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 건이고요. 사용료 50년까지 지금 늦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원전 계속 운전하고 이제 신한울 3사 들어옵니다만은 동해안은 송전제약입니다. 지금도 벌써 동해안은 송전제약 걸려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 HVDC 이거죠. 수도권 연결하는 거. 계속 미뤄지고 제가 7차인가 8차 수업기 할 때 곧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꽤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원전은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일 거다. 그거고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것도 망의 문제입니다. 흔히 재생 가능 에너지만 분산형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혀 분산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호남 지역하고 일부 경북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풍력은요 서남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 수도까지 끌고 와야 돼요. 뭐 정부가 지금 뭐 우리 장기수 교수님 얼핏 그림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HVDC 이제 까는 걸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데 HVDC에 대해서 이전보다 기술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곧바로 수도권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는 안 되는데 그에 대한 기술적 대책도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통관서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내부에서는 믹스 필요합니다. 태양광 중심으로 가면요 개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지금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30%에서 21.5% 낮췄는데 그조차도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상풍력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자체가 다 주요 어업지역하고 다 겹칩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 문제예요. 그래서 난 정치권이나 어느 정부가 집권하는 간에 자꾸 감축목표 높이지 말고 이 없는 것부터 좀 내부적으로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정부 나서가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게 오히려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장자치 자체도 ESS만 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자체도 믹스가 필요합니다. 양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거 섹터 커플링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믹스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ESS만으로 가면 그건 단축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요 절약 이 부분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가장 강력한 탄소 중립 수단이고 에너지 안보 수단이 수요 절약인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우리 박종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전력시장 요금에 대해서 그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그 마무리로 그 전력시장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정책 제도 개선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전력시장 구조 문제인데요. 물론 이 정부가 그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뭐 가격 중심으로 가겠다. 아까 장규수 교수님 그 얘기에서 제가 좀 속으로 뜨끔했는데요.
2차 기본 때 한다는 거 왜 안 했냐? 제가 2차 기본 때 전력위원장 했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집어넣었는데 아직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게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이게 다 정치적으로 걸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반갑게도 이제 정기위원회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얘기한 건 반가운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독립성과 전문성도 어느 수준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양만 만들어 놓고 또 지금같이 똑같은 우리 저 뒤에 죄송합니다. 전직 우리 위원장님 나오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오지 않은 중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인데요. 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거 경매제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도매시장에 S&P 플러스 REC를 하면요. 가격이 지금 한 300 얼마씩 받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기업이 RE100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점검이 120원, 140원이에요. 많아봤자.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급을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는 120, 130, 거기다 망이연료가 18원이 붙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RE100 달성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환경매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그와 관계해서 망중립성 얘기 있는데 그거는 뭐 시장관계성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배추권 거래시장 이 부분도요. 우리나라는 배추권 거래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 이명박 정부부터 도입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타겟이 전력시장인데 전력시장에 배추권 계제를 도입하는 것은 배추권 가격을 전력 요금에 반영하라는 얘기인데 안 되거든요. 전력시장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추전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한 300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유럽은 10,000 몇 개, 2만 개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가 있어야지 시장 가격이 그나마 안정적인데 여기는 뭐 300 몇 명이 앉아가지고 뭐 주거를 받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연성도 없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2월 뭐 이런 거 막 제약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좀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정부가 뭐 대책을 내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발적 탄소 시장 문제인데 그런 뭐 시장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R&D 우리 이자디 박사님도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데 다 동의하고요. 단 하나 이건 너무 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R&D 체제 정부 개입이 너무 심해요. 우리 박준호 부총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를 써서 송구한데 네. 그 혁신형 지금의 R&D는 개발연대기의 추격형 R&D예요. 그런데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곤란합니다. 혁신형 R&D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정부 역할을 하지 말은 건 아니에요. 예컨대 거의 비슷하게 미국의 다파 시스템 비슷하게 약간 그 민간에게 좀 자유를 주고 반대로 그에 대해서 어겼을 때 철저하게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만 돌파형 기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1분이 넘었는데, 다들 아십니다만은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전력시장 얘기 나왔고요.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고요. 기술 개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력 요구를 묶어 놓으니까 수요 절약 안 되는 거예요. 에스코 사업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왜 발전 기술이 원전하고 석탄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묶이니까 무조건 싼 거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탄소 기술, 가스 복합부터 해서 재생에너지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자니까 코스트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전력 시장을 묶어둔다는 얘기는 수요 측면에도 그렇고 공급 측면에도 다 바로 묶어놓고 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어렵다. 이게 풀려야지만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옵니다. 지금 재정 과정은 어려워요.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민간 자본, 여러분들이 민간 자본부터 누가 이 돈 넣겠습니까? 투자했는데 돈 회수할지도 모르는데 요금을 통해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요금 묶인 상태에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금융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R&D 기술 드라이브가 걸리고 그래야지만 탄소 비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완충시키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이게 3자간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전력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준비는 안 하고 목표만 세운다 하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모든 게 전력화 되거든요. 그럼 전력 부분이 안 바뀌면 탕수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력 시장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무리 목표 수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관계에서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